1678년 한양 저작거리 양반보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자가 노비라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선 인구 1300만 명 중 500만 명이 노비였던 나라. 그들은 정말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진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주인집 대문을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78년 숙종 4년 가을, 한양 종로 저잣거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반들도 쉽게 입지 못하는 명주 비단옷을 걸친 한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정말 노비라는 게 사실이요? 아니, 노비 주제에 어찌 저런 옷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한양 제1의 부자 민진후의 외고 노비 김등남이었습니다. 그는 인삼 장사로 떼돈을 벌어 쌀 800섬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 한 가구가 1년에 소비하는 쌀이 30섬 정도였으니 그는 양반 30가구가 20년을 먹을 양식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김등남은 노비였습니다. 주인 민진후를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해마다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돈으로는 양반 수십 명을 살 수 있었지만 신부는 평생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역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노비는 무려 500만 명, 전체 인구의 38%에 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노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노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명은 모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 매를 맞고 굶주리며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노비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벼슬아치도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688년 7월 15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안도 노비 빡세거리 묵과에 급제하여 정육품 선정관에 임명되었다. 노비가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노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3월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처벌은 어땠을까요? 춘하의 값인 쌀 20섬을 배상하고 2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소나 말을 죽인 것처럼 물건 값만 물었습니다. 같은 노비인데 어떤 이는 벼슬아치가 되고 어떤 이는 맞아 죽어도 물건 값만 받는 존재였습니다. 대체 노비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분이 낮은 백성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노비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비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500년 동안 노비로 살아야 했을까요? 1616년 광해군 8년 왕은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법을 폐지하라. 하지만 양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그러면 나라시를 누가 합니까? 노비가 없으면 양반도 없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5년 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고 노비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왕도 바꾸지 못한 제도, 500만 명을 얽어맨 보이지 않는 사슬, 그것이 바로 조선의 노비 제도였습니다. 노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집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자유와 억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노비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왜 50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감춘 놀라운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653년 효종 4년 경상도 성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보리는 말라 죽었고 쌀 한 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양민 김춘복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양반 박성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이 문서를 받아주십시오. 저와 제 처, 그리고 아들 둘을 노비로 받아주신다면 쌀 3섬만. 김춘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성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하지만 자네 집안은 대대로 내 집 노비일세. 후회 없겠나? 후회는 무슨. 굶어 죽는 것보다야. 김춘복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승정원 일기 1653년 4월 12일자에 실제로 기록된 일입니다. 이것이 노비가 되는 첫 번째 길, 자발적 투탁이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한 명의 값은 쌀 10섬에서 30섬 정도였습니다. 당시 쌀 1섬은 약 144kg이었으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명당 3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는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세습이었습니다. 1039년 고려 정종 5년 노비양 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명 높은 일천즉천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처음에는 부모 중 누구라도 천민이면 자식이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1039년 이후 더 잔인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가 누구든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왜 어머니의 신분만 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양반 남자들이 노비 여자를 첩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 신분을 따르면 노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노비 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경국대전 노비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0년 현종 원년 양반 이완의 노비 소사는 주인 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소사는 주인 아들의 아이를 가졌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인 이상 아이도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고 할아버지는 당시 권력자였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할아버지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60년 8월 기록에 나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길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 조정은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적군, 항복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나눠준 것입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3일 기록을 보면 외적을 물리친 공으로 충무공 이순신에게 노비 10명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조선 백성 중에서도 왜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범죄였습니다. 영모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노비가 되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김재남 등 수십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363명은 모두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1613년 7월 14일 기록입니다. 노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고노비, 둘째는 외고노비, 셋째는 관노비였습니다. 솔고노비는 주인 집에서 함께 살며 직접 부림을 받는 노비였습니다. 전체 노비의 약 30%였습니다. 이들은 주인 집 대문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을 보면 솔고노비 순이가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가 곤장 30대를 맞은 사건이 나옵니다. 외고노비는 주인 집이 아닌 독립된 곳에서 살며 해마다 신공이라는 공물을 바치는 노비였습니다. 전체 노비의 약 70%였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신공만 제때 바치면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목 읍지를 보면 외고노비 박문수가 토지 5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관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전체의 약 20%였습니다. 이들은 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자벽을 맡았습니다. 일부는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까지 받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관노비도 능력이 있으면 취재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노비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세습되었고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영원히 노비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들은 500년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노비들은 이 굴레 안에서도 살기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1680년 숙종 6년 한양 북촌 양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솔고노비 계집종 월선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피고 주인댁 식수를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월선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솔고노비는 주인 집에서 함께 살며 온갖 자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남자 노비는 주인을 호위하고 말을 돌보고 집안 수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의식주를 주인에게 의지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래집남이라는 조선시대 생활 지침서를 보면 솔고노비의 하루 일과가 상세히 나옵니다. 새벽 4시 기상, 부엌불 지피기, 새벽 5시 주인댁 세수물과 식수 준비, 오전 6시 아침상 차리기,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집안일, 낮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빨래, 청소, 바느질, 오후 6시 저녁상 준비, 밤 8시 설거지와 뒷정리, 밤 10시 취침, 하루 1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였습니다. 양반은 세 끼를 먹었지만 노비는 두 끼만 먹었습니다. 밥은 쌀이 아니라 조와 콩을 섞은 잡곡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식화조를 보면 노비에게 하루조 2대, 콩 5옵을 지급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하루 약 500g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옷은 1년에 무명옷 2벌을 받았습니다. 여름옷과 겨울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얇아서 추운 겨울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 1670년 1월 기록을 보면 한파로 노비 12명이 동사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주인들은 노비가 추위에 얼어 죽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비는 언제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고노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을 나서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고노비 순이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디를 가? 순이는 참다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순이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주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 외고노비의 삶은 달랐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전라도 나주에 사는 외고노비 박문수는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5마지기의 논을 경작했고 해마다 주인에게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신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공만 제때 내면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나주목 읍지 1688년 판을 보면 박문수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초가지 반채, 소 2마리, 쌀 30섬. 당시 가난한 양반보다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농사를 지어 쌀을 팔았고 남은 쌀로 장사도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글방에 보냈고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쌀 10섬을 혼수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도 노비였습니다. 주인 정약전이 나주에 내려오면 그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소인 박문수, 주인 어른께 문안드립니다. 주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올해 신공은 제때 바치거라. 예, 주인 어른. 박문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고노비 중에는 장사로 크게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1650년 효종 원년 평양의 외고노비 김득씨는 인삼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개성에서 인삼을 사서 한양과 의주로 팔았습니다. 의주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평안감사 장계 1658년 10월 기록을 보면 노비 김득신이 쌀 1000섬을 소유하고 있어 양반보다 부유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득신은 돈으로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공명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쌀이나 돈을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득신은 쌀 300섬을 바치고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그의 아들은 1665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비였지만 아들은 양반이 된 것입니다. 관노비는 또 달랐습니다. 이들은 국가나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관노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노비로 각 관청에서 자벽을 맡았습니다. 둘째는 공안노비로 매달 신공을 바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1725년 영조 원년 관노비 출신 박세걸은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나 시험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영조실록 1725년 3월 5일 기록입니다. 관노비 박세걸이 무과 갑과 1등으로 급제하여 선정관에 제수한다. 선정관은 정육품 무관직이었습니다. 노비가 벼슬아치가 된 것입니다. 박세걸은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1730년 그는 종사품 첨절제사가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30년 7월 12일 기록을 보면 박세걸이 비록 노비 출신이나 무예가 뛰어나 특별히 첨절제사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노비였지만 삶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솔고노비는 하루 18시간 일하며 주인집 대문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외고노비는 경제적 자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관노비는 벼슬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비에게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의 법은 노비에게도 일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5월 경기도 양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비 이득춘이 자신의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득춘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논 20마지기를 남겼습니다. 형 이득삼은 동생에게 논 5마지기만 주고 나머지는 혼자 차지했습니다. 이득춘은 분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은 우리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춘은 양주목 관아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형이 부당하게 땅을 독차지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양주 목사는 이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주목 관한 1702년 7월 기록을 보면 재판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목사는 두 형제를 불러 신문했고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논 20마지기를 형제가 10마지기씩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라. 노비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경국대전 노비조를 보면 놀라운 조항이 있습니다.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재산 다툼이 있을 때는 관에 소송할 수 있다. 노비에게도 재산권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1719년 숙종 45년 한양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솔고노비 김복이 자신의 주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주인 박경원은 술만 마시면 노비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경원은 만취해서 김복을 매질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김복은 참다 못해 한성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성부 등록 1719년 8월 기록을 보겠습니다. 노비 김복이 주인 박경원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한성부 판유는 놀랐지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김복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을 신문해 박경원의 평소 행실을 물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인 박경원은 노비를 부당하게 폭행했으므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노비 김복에게 쌀 5섬을 배상하라. 노비가 주인을 고소해서 이긴 것입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 일반인을 해친 것과 같은 형벌에 처한다.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전에는 분명히 노비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노비는 혼인도 자유로웠습니다. 1680년 한양에 사는 노비 춘향은 양반 김진사의 솔고노비였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이웃 양반집 솔고노비 몽룡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에게 혼인 허락을 구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춘향이 다른 집으로 가면 누가 일을 하느냐? 하지만 춘향과 몽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 예전 혼인조를 보면 노비도 혼인의 자유가 있으며 주인이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춘향은 이 법을 들어 한성부에 청원했습니다. 한성부는 김진사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노비라도 혼인은 막을 수 없소. 결국 김진사는 허락했고 춘향과 몽룡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성부 등록 1680년 10월 기록에 나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다만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습니다. 1685년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소사를 사랑했습니다. 소사는 이몽학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일천즉천법은 가혹했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의 노비 박문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논 5마지기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비가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경국대전 호전 전지조를 보면 노비도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고 상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의 땅을 빼앗거나 주인 허락 없이 주인의 땅을 경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논 2마지기를 샀습니다. 나주목 토지대장 1670년 기록에 박문수가 양민 김철수로부터 논 2마지기를 쌀 40섬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계속 땅을 사서 20년 후에는 5마지기 주인이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죽을 때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땅은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어라.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관청은 이를 인정했고 토지대장을 고쳤습니다. 노비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달랐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춘하의 남편은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숙종실록 1698년 4월 12일 기록을 보면 이몽학에게 노비값 쌀 20섬을 배상하게 하고 2년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물건 값만 물린 것입니다. 법은 노비에게도 권리를 주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아는 노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노비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양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용기를 낸 노비는 극소수였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법을 지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비 중에 부자가 된 이들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주인보다 부유한 노비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650년 효종 원년 평양감령에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감마님, 노비 김득신이 쌀 1000섬을 쌓아두고 있다 하옵니다. 평안감사 20액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비가 쌀 1000섬이라니 양반도 그만큼 가진 이가 드문데.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평안감사 장계 1658년 10월 15일 기록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득신은 평양 부자 민진후의 외고 노비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성에서 인삼을 사서 한양에 팔았습니다. 인삼은 조선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산삼은 금값이었습니다. 김득신은 인삼을 구하는 법을 익혔고 좋은 인삼과 나쁜 인삼을 구별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10년 후 그는 의주까지 진출했습니다. 의주는 청나라와 교역하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인삼을 비싼 값에 샀습니다. 비변사 등록 1655년 기록을 보면 인삼 한 근에 은 20냥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당시 쌀 1섬이 은 2냥이었으니 인삼 한 근은 쌀 10섬과 같았습니다. 김득신은 한 해에 인삼 100근을 팔았습니다. 그가 번 돈은 은 2000냥 쌀로 환산하면 1000섬이었습니다. 양반 한 가구가 1년에 쓰는 쌀이 30섬이었으니 그는 양반 30가구가 30년을 먹을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해마다 주인 민진후에게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쳐야 했습니다. 민진후가 평양에 내려오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김득신, 주인 어른께 문안드립니다. 수고가 많구나. 올해 신공은 받았다. 민진후는 김득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득신은 아들 김치홍에게 양반 신분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쟁과 흉년으로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조정은 공명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쌀이나 돈을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58년 기록을 보면 양반 신분은 쌀 300섬, 벼슬은 쌀 500섬이라는 가격표가 나옵니다. 1660년 김득신은 쌀 300섬을 바치고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공명첩 발급 대장 1660년 7월 기록에 김득신의 아들 김치홍에게 양반 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치홍은 그해부터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1665년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생원시 방목 1665년판에 김치홍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비였지만 아들은 양반이 되었습니다. 김치홍의 자손들은 대대로 양반으로 살았고 누구도 할아버지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득신은 돈으로 자식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1725년 영조 원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노비 출신 박세걸이 묵과의 장원 급제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1725년 3월 5일 기록입니다. 묵과 시험에서 관노비 박세걸이 갑과 1등으로 급제하다. 활쓰기와 말타기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세걸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병조에 소속된 관노비로 무관들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무예를 익혔고 활쓰기와 말타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관노비도 능력이 있으면 묵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세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육품 선전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선전관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무관직이었습니다. 노비가 벼슬아치가 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1725년 3월 8일 기록을 보면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박세걸이 비록 노비 출신이나 능력이 뛰어나니 벼슬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박세걸은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1730년 그는 종사품 첨절제사가 되었습니다. 영조실록 1730년 7월 12일 기록입니다. 박세걸을 첨절제사에 제수한다. 그가 노비 출신이라 하나 무예가 뛰어나고 충성스러우니 특별히 임명한다.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고 조부가 노비였다는 사실은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의 박문수도 성공한 노비였습니다. 그는 논 5마지기를 소유했고 집과 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주목읍지 1688년판에 그의 재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초가지 반채, 소 2마리, 쌀 30섬, 무명 50필. 박문수는 농사를 지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검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번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논을 샀고 소를 샀습니다. 그의 아내도 길쌈을 해서 무명을 팔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박문수는 세 아들을 글방에 보냈습니다. 노비였지만 자식만큼은 그를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주 향교 등록 1685년 기록을 보면 노비 박문수의 아들 셋이 향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향교는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능력 있는 평민이나 노비 자제도 받아주었습니다. 박문수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은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어라. 비록 우리는 노비지만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의 자손 중 한 명은 1710년 양반 신분을 샀고 그 후손들은 모두 양반이 되었습니다. 부자 노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외고 노비였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었기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상업이나 농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식의 신분을 바꾸려 했었습니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거나 자식을 과거에 급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비는 극소수였습니다. 전체 노비 500만 명 중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비는 가난했고 평생 주인 집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특히 솔고 노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695년 숙종 21년 겨울 한양 남산골 양반가의 사랑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주인 어른 살려주십시오. 솔고노비 춘식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인 이경원이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이놈! 내가 분명 새벽에 일어나라 했거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일어나다니. 죄송합니다. 어젯밤 밤새 일을 해서. 춘식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회초리는 계속 춘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솔고노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자는 하루 18시간 노동. 가리집남이라는 조선시대 생활 지침서에 솔고노비의 일과가 상세히 나옵니다. 새벽 4시 기상 후 부엌불 지피기, 5시 주인댁 세수물과 식수 준비, 6시 아침상 차리기, 7시부터 12시까지 집안 청소, 빨래, 마당 쓸기,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바느질과 농사일, 6시 저녁상 준비, 8시 설거지, 10시 취침,
하루 두 끼의 식사는 조와 콩을 섞은 잡곡밥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식화조를 보면 노비에게 하루조 2대와 콩 5옵을 지급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약 500g, 성인 남자가 하루 18시간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나 고기 한 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옷은 1년에 무명옷 2벌뿐이었습니다. 여름옷과 겨울옷. 무명은 얇아서 겨울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 1670년 1월 28일 기록을 보면 한파로 한양에서 노비 12명이 동사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얼어 죽은 노비들은 모두 솔고노비였습니다. 주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비는 시장에서 언제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고노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은 그들에게 감옥의 문과 같았습니다. 허락 없이 대문을 나서면 도망노비가 되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솔고노비 순이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 김상헌에게 사정했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쁘니 안 된다. 순이는 참다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틀 후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곤장 30대를 명령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입니다. 김상헌의 솔고노비가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매 30대를 맞았다. 순이의 등가죽은 찢어졌고 피가 흘렀지만 주인은 의원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반 이몽학은 솔고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춘하가 식사 준비가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 1698년 4월 12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몽학이 노비 춘하를 회초리로 때려 죽였다. 형조에서 신문한 결과 이몽학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춘하의 남편 복동이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주인이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이몽학에게 노비값 쌀 20섬을 배상하게 하고 2년 유배에 처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소나 말값을 물린 것과 같았습니다. 복동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1720년 경종 원년 양반 박정훈의 아들 박치원은 솔고노비 계집종 향단을 수차례 범했습니다. 향단은 1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했고 주인댁 안주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유혹한 것 아니냐? 향단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향단은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추안급 구간 1720년 6월 기록을 보면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주인 아들이 정말 너를 범했느냐? 이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신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주인 집 안의 일이니 관청이 관여할 수 없다. 향단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인 댁에서는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노비 주제에 주인 아들과 관계를 맺다니 향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비였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일천즉천법은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도망치는 노비도 많았습니다. 주인 집을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잡히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한양에서 도망 노비 38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88년 9월 기록입니다. 도망 노비 384명을 붙잡아 모두 얼굴에 묵형을 가했다. 묵형은 얼굴에 도망 도자를 새기는 형벌이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살을 지져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도망 노비 중 한 명인 석동의 이야기가 형조 등록 1688년 10월 기록에 나옵니다. 석동은 25살의 솔고노비였습니다. 그는 매일 주인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대문을 넘어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다시 충청도 공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석동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에 묵형을 받고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동은 일주일 후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산골로 숨었습니다.
6개월 후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 처벌은 더 혹독했습니다. 곤장 100대와 함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형조 등록은 3회 도망 시 사형도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고 노비들은 매일 주인집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밖은 얼마나 넓은 세상일까?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하지만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도망 노비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억압의 경계선, 그것이 바로 주인집 대문이었습니다. 솔고 노비 500만 명 중 대부분은 이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주인집 대문 안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의 왕들은 노비 제도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1616년 광해군 8년 4월 15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놀라운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일천즉천법을 폐지한다. 어머니만 노비라고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광해군 일기 1616년 4월 15일 기록입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러면 나라실을 누가 합니까? 영의정 기자헌이 나섰습니다. 전하, 노비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노비가 없으면 양반도 없고 양반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우의정 박승종도 반대했습니다. 전하, 일천즉천법은 고려 때부터 300년 이어진 법입니다. 갑자기 바꾸면 천하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들은 모르는가? 양반 남자가 노비 여자를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노비가 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란 말인가?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해군의 말이 옳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노비가 줄면 양반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일천즉천법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비변사 등록 1616년 5월 기록을 보면 앞으로 어머니만 노비인 경우 자식은 양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은밀히 반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일천즉천법을 적용했습니다. 관리들도 양반 편을 들었습니다. 5년 후 1623년 인조 원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양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인조실록 1623년 3월 13일 기록입니다. 광해군이 폐륜을 저질렀으니 폐위한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천즉천법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인조실록 1623년 4월 5일 기록을 보면 일천즉천법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년 후 1731년 영조 7년 영조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공노비, 즉 국가 소속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1731년 3월 8일 기록입니다. 공노비 6만 6천 명 중 절반인 3만 3천 명을 해방한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두 평등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노비부터 줄여나가겠다. 대신들은 반대했지만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731년 4월 3만 3천 명의 공노비가 양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노비, 즉 양반 개인이 소유한 노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전체 노비 500만 명 중 고작 3만 3천 명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1783년 정조 7년 정조는 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궁궐 노비 1000여 명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일성록 1783년 6월 12일 기록입니다. 내수사 노비 1200명을 모두 양인으로 만든다. 이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정조는 나아가 사노비 제도도 폐지하려 했습니다. 1784년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비 제도는 인륜에 어긋난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어찌 옳은가? 정조실록 1784년 2월 15일 기록입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노비 제도를 없애면 나라 재정이 무너지고 양반 제도가 붕괴됩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정조는 점진적으로 노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정조실록 1800년 6월 28일 마지막 기록입니다.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셨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개혁은 멈췄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지만 어린 나이였고 실권은 외척과 노론 대신들이 쥐었습니다. 그들은 노비 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1801년 순조 원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순조실록 1801년 10월 기록을 보면 천주교는 상하 귀천이 없다고 가르쳐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비들이 이 가르침에 끌렸습니다. 처형된 300명 중 상당수가 노비였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꿈꿨고 자유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였습니다. 추안급 구간 1801년 기록에는 노비가 주인과 같다고 주장한 자들을 모두 참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들도 바꾸지 못한 500년 신분제, 광해군은 쫓겨났고 영조는 극소수만 해방시켰고 정조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노비들이 스스로 자유를 외치면 역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양반들이 끝까지 지킨 것, 그것은 노비 제도였습니다. 1858년 철종 9년 조선의 노비 인구는 약 14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10%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40만 명이 노비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인집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7월 17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갑오개혁이 시작되었고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고종실록 1894년 7월 17일 기록입니다.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노비를 해방한다. 500년 만에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비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배움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들은 여전히 옛 주인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비 해방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95년 고종 32년 봄 한양 북촌의 한 양반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옛 주인 김성규가 해방된 노비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어디든 가서 사십시오. 하지만 노비들은 망설였습니다. 60세 노비 춘복이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고종실록 1895년 3월 기록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노비는 해방되었으나 토지는 없고 배움도 없어 여전히 양반집에 의지한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노비들은 주인집에 남아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신분만 바뀌었을 뿐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던 노비들은 해방 후에야 성씨를 받았습니다. 호적 대장 1896년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방된 노비들 대부분이 옛 주인의 성씨를 따랐던 것입니다. 김씨 양반집 노비는 김씨가 되었고 이씨 양반집 노비는 이씨가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성씨조차 없던 그들은 주인의 성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광무 4년 전국적으로 족보 편찬 붐이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가문의 역사를 정리했고 옛 노비 출신들도 족보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은 조상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족보 세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기록을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족보 제작, 조상 3대 기록 작성, 양반 가문 연결. 돈을 내면 가짜 족보를 만들어주는 업자들이 성행했습니다. 노비 출신들은 돈을 모아 족보를 샀고 조상이 양반이었다고 꾸몄습니다. 후손들은 조상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은 남았습니다. 장은고씨 노비안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고씨 집안이 소유했던 노비 568명의 이름과 가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춘이 쌀 15섬, 복동이 쌀 20섬, 갑돌이 쌀 12섬. 사람을 물건처럼 가격을 매긴 기록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동김씨 노비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13대에 걸쳐 세습된 노비 가문의 기록입니다. 1600년부터 1894년까지
294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노비였고, 할아버지가 노비였고, 아버지가 노비였고, 자신도 노비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역사,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역사입니다. 노비 후손 중에는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도, 기업가 중에도, 정치인 중에도 노비 후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났지만 노비 출신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008년 경상남도 한 마을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 한 노비가 쓴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동아일보 2008년 3월 기록입니다. 조선 후기 노비의 한글 일기 발견, 역사적 가치 높아. 이 일기는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일기를 쓴 사람은 전라도 나주에 살던 외고 노비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웠고 틈틈이 자신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95년 3월 5일 오늘도 주인 어른께 쌀 5섬을 바쳤다. 나는 노비지만 내 마음까지 노비는 아니다. 언젠가 내 자손은 자유로울 것이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1798년 8월 12일 아들이 글방에서 천자문을 다 배웠다. 비록 우리는 노비지만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 배움이 있어야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박서방의 자손 중 한 명은 1820년 양반 신분을 샀고 그 후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1800년 12월 31일 올해로 나는 50세가 되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았지만 내 자손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신분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신분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500년 동안 이어진 노비 제도는 1894년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성씨, 족보, 고향, 이 모든 것에 노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조상은 노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지워졌고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 애쓴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보다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진 제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왕들이 바꾸려 했고 노비들이 꿈꿨던 자유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역사는 정의로 나아갔습니다. 느리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우리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노비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인집 대문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세상, 신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 주인집 대문을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포하고 설사하고 다리에 쥐가 나더니 그대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1821년 여름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100명, 200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이것은 병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입니까? 의원도, 약도, 왕도 막을 수 없었던 죽음의 물결. 지금부터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1821년 괴질의 참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21년 8월 5일 저녁 한양 남부 어느 골목에서 처음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이고. 이씨 부인의 절규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 김두한은 밭에서 일하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7세의 장년,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농사만 지어온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해서 그런가 보다.
이 씨는 남편을 방에 눕히고 찬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두한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바로 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설사였습니다. 영감, 어쩌면 좋아요. 의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17세 아들이 급히 동네 약방으로 달려갔지만 의원은 이미 다른 환자를 보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원의 약방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김두한의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 다리가. 김두한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 씨가 아무리 주물러도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후 5시, 김두한의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눈 좀 떠봐요. 정신 차려요.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김두한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4세 딸아이는 무서워서 방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김두한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건강한 남자가 해가 지기도 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씨 집에서만 곡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골목 저쪽에서도 동시에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한양 남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란 말인가? 귀신이 씌었나? 엿기가 들렸다. 공포가 한양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 편전에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는 급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3세의 순조는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금일 한양에서만 100여 명이 죽었다 하옵니다. 경기 각지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옵니다. 신도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습니다. 내의원 의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서 어디에도 이런 병은 없었습니다. 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병을 막을 방도가 있는가? 전하, 신들도 알지 못하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력한 침묵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들도 왕도 이 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엿귀야 물러가거라. 엿귀야 물러가거라. 진과 북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엿귀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엿귀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300명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 시신이 나뒹굴었습니다. 관이 모자라 여러 시신을 한 관에 넣었습니다. 아니, 관조차 없어서 그냥 멍석에 말아묻었습니다. 1821년 여름 조선을 덮친 이 괴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루 만에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 지옥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참상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무서운 괴질이 한양을 덮치기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21년 6월 조선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년도인 1820년 여름 극심한 가뭄이 조선 전역을 덮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졌습니다. 벼는 말라 죽고 보리는 익지 않았습니다. 순조 20년의 흉년은 참혹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진율청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821년 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장해 둔 곡식은 바닥이 났고 새 곡식이 나오려면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한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두한은 한양 남부 근처에서 작은 밭을 경작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흉년으로 수확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에는 풀뿌리를 캐서 죽을 써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42세로 김두한보다 5살 어렸습니다. 아들 김성주는 17세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총명한 아들이었습니다. 딸 김순이는 14세로 이제 곧 혼담이 오갈 나이였습니다. 올해만 잘 넘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성준이는 과거에 급제하고 순이는 좋은데 시집가고, 김두한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달 후 이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지. 1821년 6월 중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닷가 쪽에서 이상한 병이 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간다더라.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는다더라. 토하고 설사하다가 그냥 죽는다던데. 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1821년 6월부터 경기도 해안 지역에서 괴질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천 부평에서 수십 명이 급사하였다. 강화도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조정에서는 관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잘 구려하고 약을 나누어 주라.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이전에 조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병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병을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호랑이처럼 사납게 창자를 찢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콜레라라고 부르는 그 병이었습니다.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7년부터 시작된 콜레라 대유행이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 산동 반도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상선을 타고 조선의 서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 한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감염되면 6시간에서 길어야 하루 안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한 구토와 설사로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원들은 이 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약제는 한양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55세의 경험 많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었습니다. 6월 말 정약제의 약방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올라온 상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정약제가 맥을 짚어보려는 순간 환자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구토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약제는 당황했습니다. 환자는 곧 설사도 시작했습니다. 정약제는 급히 약을 처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자는 죽었습니다. 정약제는 밤새 의서를 뒤졌습니다.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향약 집성방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런 병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여름병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정약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자 한양에서도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 7월 중순 한양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김두한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했습니다. 비록 작년 흉년으로 어려웠지만 올해는 수확이 좋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감, 아침 드세요. 이 씨가 준비한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김두한은 감사히 먹었습니다. 성준아, 오늘도 글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집안의 희망은 너다. 예, 아버지. 17세 아들 김성준은 과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록 집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동네 글 아는 어른에게 배우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한양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대문 박 시장에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쌀이요. 좋은 쌀. 생선 사시오. 싱싱한 생선. 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흉년으로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약제의 약방에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배탈이나 더위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좀 아픕니다. 더위를 많이 먹었구려. 이 약을 다려 드시오. 정약제는 평소처럼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온 환자가 하루 만에 죽은 일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덕궁에서 순조는 국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3세의 젊은 왕이었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진율청을 운영하며 구제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하, 각 지방에서 역병 소문이 들려옵니다. 의정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역병이라. 얼마나 심각한가? 아직 한양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경기 해안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옵니다. 백성들을 잘 구려하도록 하라. 약을 넉넉히 나누어주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순조는 역병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종종 역병이 돌았습니다. 대개는 조정에서 약을 나누어주고 제사를 지내면 진정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7월 20일경 한양 성저시장에서 한 상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0대 중반의 건강해 보이던 남자였습니다. 으악, 배가. 상인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오? 무슨 일이오? 배가 너무 아파. 상인은 곧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더위 먹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상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상인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지만 이웃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같은 시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병이 도는 것 같아. 혹시 역병 아닐까? 조심해야겠어. 정약제의 약방에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제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분명 보통 병이 아니야. 저번에 인천에서 온 환자와 똑같은 증상이야. 그는 동료 의원들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여보게들, 요즘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가? 그러게 말일세. 나도 몇 명 봤는데 손을 쓸 수가 없더군.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7월 말이 되자 한양에서 하루에 몇 명씩 같은 증상으로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두한은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조심하면 돼.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영감,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알았네. 시장도 당분간 안 가고. 김두한은 밭일만 하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그들의 조심을 비웃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한양에서 하루에 10명이 죽었습니다. 8월 2일 20명이 죽었습니다. 8월 3일 50명이 죽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역병이 아니야. 빨리 한양을 떠나야 해. 부유한 양반들은 짐을 싸서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날 곳도 떠날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4일 저녁 김두한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밭일도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들 김성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아버지 혼자 갔다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라. 예, 아버지.
그날 밤 김두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또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소서. 김두한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1821년 8월 5일 아침, 김두한은 여느 때처럼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건강한 상태로 걷는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21년 8월 5일 정오, 김두한은 밭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을 너무 많이 했나? 김두한은 잠시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닌데? 김두한은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한양에 도는 그 무서운 병의 증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조심했잖아. 사람도 안 만났는데?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통은 더욱 심해졌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김두한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왜 그래요? 이 씨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이 씨와 아들 김성준이 김두한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두한을 눕히자마자 그는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에도 계속 토했습니다. 위액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물처럼 맑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물 좀 주오. 김두한이 신음했습니다. 이 씨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설사였습니다. 콜레라의 특징적 증상인 쌀뜨물 같은 설사였습니다. 묽고 하얗게 탁한 설사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즘 도는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을 죽인다는 괴질이었습니다. 아버지, 딸 김순이가 울먹이며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아, 들어오지 마. 옮을 수 있어. 어머니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경 김두한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균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장 세포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에 20리터 이상의 수분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김두한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뺨이 꺼졌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영감.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김두한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김두한의 다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온 것입니다. 아,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김두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다리를 주물렀지만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허벅지까지 경련이 퍼졌습니다. 성준아, 얼른 의원을 불러와. 예, 어머니. 17세 김성준은 정약제의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약방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급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우성이었습니다. 정약제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십 명의 환자를 봤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미안한 애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병은 내 능력 밖이야. 정약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김성준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의원 선생님이 오실 수가 없대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떡해? 이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5시, 김두한의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영감, 눈 좀 떠봐요. 정신 차려요.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숨은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 김성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김두한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건강한 47세 남자가 해가 지기도 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오. 아이고. 김성준도 울었습니다. 김순이도 울었습니다. 온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김두한 집에서만 곡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집에서도 들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도 저 멀리서도 곡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 남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8월 5일 하루에만 한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부에서 40명, 남부에서 35명, 동부에서 20명, 서부에서 15명, 중부에서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200명이 죽었습니다. 8월 7일에는 300명이 죽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시체가 널렸습니다.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관이 동났습니다. 상여가 부족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없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집 안에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양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821년 8월 6일 새벽 김두한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동네 관 짜는 목수를 찾아갔지만 이미 관이 동난 상태였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오. 관이 하나도 없소. 어제 마지막 남은 관까지 다 나갔소.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영감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새로 만들자니 나무도 없고 시간도 없소. 차라리 멍석에 말아서 묻는 게. 이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제대로 된 관에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결국 이웃집과 관 하나를 공동으로 구매했습니다. 한 관에 두 시신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관값이 평소의 5배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집에 있던 곡식을 팔고 밥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염된다던데? 가까이 가면 안 돼. 시체에서 엽기가 올라온다더라.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결국 이 씨와 두 자녀만이 김두한을 성박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급하게 판 얕은 구덩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묘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상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빈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영감 미안하오.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해서.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이 씨 자신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김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겪었던 그 증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이 씨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구토, 설사, 경련. 김성준과 김순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얼굴 수 있어. 어머니는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은 살아야 했습니다. 성준아, 순아, 예 어머니, 너희들은 이 집을 떠나라. 시골 외가 가서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가요. 김성준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간호할게요. 김순이도 울었습니다. 안 돼. 너희까지 죽으면 안 돼.
이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식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갑니다. 아버지도 떠나보냈는데 어머니까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형아. 김순이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준은 14세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순아, 너라도 가거라. 외가로 가서 살아라. 형아 혼자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니까 괜찮아. 넌 어린 여자이잖아. 가거라. 결국 김순이는 울며 집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시골 외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순이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7세 소녀는 홀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토사물을 치우고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8월 8일 새벽 이 씨도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어머니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일이? 17세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자신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죽고 동생은 떠나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집은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밭은 저당 잡혔습니다. 김성준은 혼자서 어머니를 묻어야 했습니다. 관도 없이 멍석에 말아 아버지 옆에 묻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멀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김성준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준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약재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김두한의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예. 김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약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는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 특히 어린 고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내 약방에서 일을 도와라. 밥은 주마. 정약재는 김성준을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모를 잃은 아이들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정약재는 이들을 거두어 약방 일을 돕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김성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정약재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성준은 정약재의 약방에서 일하며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양 전역에서는 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하루에 죽는 사람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시체를 수습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시체는 며칠씩 방치되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한양을 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한 양 하던 약이 10량이 되었습니다. 관값도 5배로 올랐습니다. 쌀값도 2배로 뛰었습니다. 부자들은 약을 사재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전염이 두려워 환자를 길가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당들은 구판을 벌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역귀를 쫓아내겠다며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부적 장사도 횡행했습니다. 이 부적을 붙이면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었습니다. 심지어 처녀의 피가 약이 된다는 헛소문도 돌았습니다. 일부 미친 사람들이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양은 더 이상 문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죽음이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1821년 8월 10일 창덕궁 편전에서 순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3세의 젊은 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하, 어제 하루에만 한양에서 380명이 죽었사옵니다. 의정부 대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80명. 순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은 어떠한가?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전역에서 같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어떤 마을은 절반 이상이 죽었다 하옵니다. 순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려청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순조가 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한양 오부의 임시진료소인 구려청을 설치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과 민간 의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궁궐 창고를 열어 약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하, 의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옵니다. 한 의원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있사옵니다. 약재는 이미 바닥이 났사옵니다. 새로 구하려 해도 약재상들이 값을 10배로 올렸사옵니다. 순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데 값을 올린다니. 당장 잡아들여라. 전하, 그들도 죽음이 두려워 약재를 내놓지 않으려 하옵니다. 강제로 빼앗으면 앞으로 아예 약재 공급이 끊길 수 있사옵니다. 순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의 권력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진율청은 쌀을 나누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하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구려청에 모여들면서 오히려 전염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사옵니다. 순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순환이었습니다. 도우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구나. 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에서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앙이 닥치면 그것은 왕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순조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이는 하늘의 재앙이옵니다. 아니다. 과인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다. 작년 흉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만들었다. 순조는 일어났습니다. 과인은 오늘부터 수라를 들지 않겠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편히 먹고 잘 수 있겠는가? 전하, 옥체를 상하시면 안 되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순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죽는데 왕만 배부를 수는 없다. 3일간 근신하며 하늘에 기도하겠다. 순조는 정말로 3일간 수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백성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차라리 과인을 벌하옵소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한양 거리에서는 백성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구려청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약 좀 주세요. 약 좀. 제발요. 제발. 하지만 의원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약도 바닥났습니다. 어떤 의원은 환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소. 구려청에는 약 대신 물과 소금만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경험적으로 물을 계속 먹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물을 계속 먹이시오. 따뜻하게 하시고. 이것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떤 환자는 살아났지만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구려청 마당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수습할 사람이 부족해 밤까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금이 뭘 했나? 우리가 죽어가는데? 이 양반들은 지방으로 도망가고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이게 나라냐?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집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시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은 집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성 밖 공동묘지는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묘를 쓸 공간이 없어 시체를 겹쳐서 묻었습니다. 어떤 곳은 시체를 그냥 쌓아두고 흙만 살짝 덮었습니다. 묘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인부들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인부들이 역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나르는 상역군들도 모자랐습니다. 일당을 10배로 올려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수들을 동원했습니다. 형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시체 수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죄수들도 죽어갔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경기도 전역으로 역병이 퍼졌습니다. 수원, 광주, 양주, 파주, 개성까지 모두 역병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촌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선 전역이 역병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순조는 매일 보고를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는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지방 관청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들도 죽거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여러 차례 교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라. 약과 곡식을 나누어 주라. 세금을 면제해 주라.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도달하는 구제는 극히 적었습니다. 지방 수령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순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순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무력한 왕이었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821년 8월 20일 한양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옥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제는 55세의 의원으로 한양 남부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의원으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병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병보다 무섭고 빨랐습니다. 8월 초부터 그의 약방에는 환자들이 쇄도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써봤습니다. 이열치열로 따뜻한 약을 썼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약을 써봤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약제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아니면 죽음의 목격자인가? 동료 의원들은 하나둘 약방 문을 닫고 도망갔습니다. 정 선생, 자네도 빨리 떠나게.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네? 나는 의원이야. 의원이 환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어. 하지만 치료도 못하잖아. 쓸데없이 목숨만 버리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남아야 해. 정약제는 끝까지 약방을 지켰습니다. 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환자를 봤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제는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 환자가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못한 환자는 빨리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물이 중요한 거야. 정약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은 몸속의 물을 빼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물을 보충해주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계속 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해도 다시 먹였습니다. 설사를 해도 계속 먹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소금물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먹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구수액 요법의 원시적 형태였습니다. 물론 완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살아났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환자가 살아나면 가족들은 울며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정약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알렸습니다. 물을 계속 먹이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약제는 매일 밤 죽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8월 10일경 김성준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남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정약재는 김성준을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라. 밥은 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성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환자를 돌보고 약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초는 무엇입니까? 감초라고 한다. 여러 약의 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정약재는 김성준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게 했습니다. 김성준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재는 이 소년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예, 선생님. 저도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워라. 정약재의 약방에는 김성준 외에도 몇 명의 고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약재는 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재웠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의원이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봐야 해. 정약재의 답이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정약재 자신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거의 잠을 못 자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열근 가까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도 걸렸구나. 정약재는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봤으니 전염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틴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김성준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환자들에게 한 것처럼 나도 해보자. 정약재는 자신의 치료법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따뜻하게 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김성준과 다른 아이들이 밤새 간호했습니다. 선생님, 물 드세요. 선생님, 이불 덮으세요. 정약재는 사흘간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심하게 토하고 설사했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왔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의지로 버텼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해. 나흘째 되는 날 정약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토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설사도 멈췄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셨어요. 김성준이 울며 기뻐했습니다. 정약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역병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간 쉬었다가 다시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정약재는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치료법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21년 9월 15일경 한양의 신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400명 이상이 죽었는데 9월 중순에는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9월 말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역병이 끝나가는 건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역병은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더운 날씨에 활발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약해집니다. 9월 들어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콜레라균의 활동이 둔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감염될 사람은 대부분 감염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얻었습니다. 역병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습니다. 10월이 되자 한양에서 신규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역병이 진정되었사옵니다. 순조는 보고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역병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추산으로 전국에서 최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양에서만 10,00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으니 20명 중 1명이 죽은 셈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 전체가 죽어 폐촌이 되었습니다.
고아가 수만 명 발생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시설을 만들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도 붕괴했습니다. 노동력이 크게 줄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1821년 가을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상업도 마비되었습니다. 장시가 몇 달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듬해인 1822년에는 역병의 여파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순조는 역병이 끝난 후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죽은 자들을 위한 대규모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양 동대문 밖에 제단을 만들고 역병으로 죽은 모든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과인의 부덕함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백성들의 영혼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순조는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3년간 전세와 공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역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전액 면제했습니다. 고아 구제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관에서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일부 고아들은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의료 체계도 조금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에 의원을 더 배치했습니다. 약제 비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후 조치였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의료 수준으로는 콜레라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수액요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병의 원인인 세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것,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것 정도를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조선은 여러 차례 역병을 겪어야 했습니다. 1859년에도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1886년에도 유행했습니다. 1895년에도 유행했습니다. 매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편 정약제는 역병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병 치료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괴질이 돌면 물을 계속 먹여야 한다. 토해도 다시 먹여야 한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소금물이 도움이 된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귀중한 지식이었습니다. 후대 의원들이 이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정약제는 또한 역병 고아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김성준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 역병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이 되어라. 정약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31년 김성준은 정식 의원이 되었습니다. 27세의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정약제의 약방 옆에 자신의 약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치료했습니다. 약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 고아였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김성준의 말이었습니다. 1830년 정약제는 6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별세했습니다. 역병 이후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역병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정약제의 묘는 한양 근처 야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박한 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김성준은 스승의 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김성준은 50년 넘게 의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1859년 콜레라가 다시 유행했을 때 그는 스승에게 배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김성준의 동생 김순희는 역병 때 시골 외가로 피신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18세에 괜찮은 집안으로 출가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순희는 세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기일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빠 김성준과도 평생 가깝게 지냈습니다.
김순이는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1821년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서운 역병이 돌았단다.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지. 하지만 정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의원분이 너희 큰할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큰할아버지도 의원이 되셨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1821년의 역병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훈도 남겼습니다. 첫째, 가난이 병을 키운다는 것. 역병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를 공격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빴고 위생이 나빴고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력도 전염병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 왕도 양반도 역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술과 정성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인간성의 빛과 어둠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정약제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넷째, 고통은 대를 이어 극복된다는 것. 김성주는 부모를 역병으로 잃었지만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의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생제가 있고 수액 치료가 있고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여전히 인류의 숙제입니다. 새로운 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821년 조선의 괴질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염병과 싸우는 인류의 긴 역사 중 한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사람들, 끝까지 싸운 의원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제와 김성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그 참혹한 역병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821년 여름 조선을 휩쓴 괴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간 무서운 역병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희망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